딸이 짐을 싸던 날 거실 가득 박스 냄새가 났습니다. 옷, 책, 사진, 작은 화분 하나까지 방 한 구석이 점점 비어가며 내 마음도 같이 휑해졌습니다. 엄마, 회사 근처 자취방 구했어요. 매일 오가는 거 힘들잖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나이엔 그래야지. 하지만 등 뒤로 고개를 돌리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집을 떠나면 나는 누구랑 밥을 먹지? 그날 밤 딸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금방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그 말이 왠지 영영 안 올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철컥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가 내 가슴에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딸의 방 앞을 지나다니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엔 이불이 가지런했고 책상 위엔 반쯤 남은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TV를 켜도 웃음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지고 밥상 위 2개의 젓가락이 이상하게 커 보였습니다. 딸아, 내가 있던 자리는 이렇게 조용했니? 퇴직한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만 봤고 나는 매일 딸의 카톡 프로필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야근 중. 커피 2잔째. 날씨가 춥다. 딸의 하루가 이제는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어느 저녁 밥상에 국이 식어갈 즈음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지. 너는? 회사에서 컵라면이요.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갓 지은 밥, 된장국, 김치전, 그리고 짧은 문장. 언제든 와서 먹어. 그날 밤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 근데 엄마, 그거 나 없으면 맛없죠?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응, 맛없어. 내가 있어야 밥이 완성이지. 그 한 줄을 보내는데 손끝이 그렇게 떨리던 이유가 뭘까? 그날 이후로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잘 있어요. 그래,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도 잘 있죠? 그 평범한 대화가 내 하루를 지탱해줬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딸이 예고 없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었습니다. 엄마 생일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기억했구나. 당연하죠. 내가 안 오면 섭섭할 것 같아서. 딸은 주방으로 들어가 컵을 꺼내고 물을 데우고 익숙한 동작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그냥 내 방 치우고 사진도 조금 정리하고. 그건 나중에 같이 하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조금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자기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에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이게 집의 소리였지. 다음 날 아침 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 앞에서 딸이 신발끈을 묶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죠? 응, 이제 괜찮아.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딸이 덮어둔 이불, 책상이 머리핀 그 모든 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내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사준 노트북을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오늘의 일기. 손가락이 서툴지만 나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딸이 다녀갔다. 나는 다시 웃었다. 글자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젠 이 빈방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이제는 알겠어요.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단 걸요. 딸이 떠난 빈방은 이젠 내 삶을 다시 써내려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입니다. 잘 가, 내 새.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을게. 그리고 내일은 나 자신을 위해 밥을 차릴 것이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이 얼굴이 정말 나였던가. 예전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다듬으며 출근하던 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울 속엔 눈가가 꺼지고 입꼬리가 내려간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모임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진 속 내 얼굴이 가장 늙어 보였죠. 그 순간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내 얼굴의 주름들이 하나하나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주름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무심코 내뱉은 말이 허공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딸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사실은 마음이 피곤한 거였지. 밖에 나가면 모두가 젊고 반짝거렸습니다. 버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화장품을 보다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화장이야? 그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이 색상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 말에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부끄럽게 웃으며 괜찮아요 하고 뒤돌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왜? 엄마 얼굴은 저를 다 키워낸 얼굴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 얼굴은 세월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기록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서인지 손끝이 거칠게 느껴졌지만 그 감촉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세월을 견뎌왔지. 거울 앞에 앉아 립밤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해? 나한테. 그는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이제야 당신 같다. 그 말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조금만 다듬을까요? 아니요. 짧게 잘라주세요. 거울 속에서 머리카락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머리를 자르고 나서 거울을 보니 그 안에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는데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죠. 괜찮아. 늙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야. 지금도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섭니다. 세수를 하고 천천히 화장을 하며 내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주름을 감추려 했지만 이젠 그 주름을 닦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거울 속의 나에게
미소 짓는 일, 그게 내 하루의 첫 기도입니다. 딸이 가끔 말합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응, 뭔가 편안해 보여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겠지. 밤이 되면 거울 속에 내 눈을 마주보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그리고 잘 살아냈어. 이제 나는 압니다. 나이 든 얼굴은 세월이 준 벌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훈장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거울 속의 나에게 인사합니다. 괜찮다.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봄을 다시 피어나게 했다. 저는 그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반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은은하게 빛이 바랜 금반지 하나. 그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주셨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갈 동안 꼭 간직해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는 손이 참 작았지만 그 손이 세상을 다 안을 만큼 따뜻했죠.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삶에 치이다 보니 그 반지는 서랍 깊숙이 들어가 10년 넘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 반지를 꺼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당신이 생각날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손마디가 굵어져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란 게 이런 거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웃음 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반지 예쁘다. 새로 샀어요? 아니, 이건 외할머니 거야. 우아되게 고풍스럽다. 딸은 반짝이는 눈으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그걸 자주 끼고 계셨지. 시장 갈 때도 밭에 나갈 때도. 그런데 왜 안 끼고 다녔어요? 언젠가 넣어줄까 해서.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마음 한쪽이 시큰했습니다. 언젠가 그 말이 참 먼 미래 같았는데 이젠 가까워졌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단정한 머리에 약간 굳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 반지를 주셨는지 어릴 땐 몰랐습니다. 왜 어머니가 유난히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라 하셨는지. 그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었단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반지에 부딪힌 빛이 눈부셨습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는 어머니의 삶을 이어주는 달이었구나. 며칠 후 딸이 퇴근하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반지 또 껴봤어요? 아니, 그냥 보고만 있었지. 나중에 꼭 놔줘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갖고 싶어? 엄마 손에 어울리는 것도 예쁜데 뭔가 엄마의 엄마 냄새가 나서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먼저 마음으로 느끼는구나. 저는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럼 오늘이 나중이다. 지금요? 그래. 엄마가 이걸 받았을 때 나도 내 나이였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세월이 참 빠르지. 나는 딸의 손가락에 조심스레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가 그녀의 손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서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무거우면 말해. 당분간만 끼고 있어도 돼.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무거워요. 따뜻해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그 온기가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 그날 밤 딸이 잠든 뒤 나는 조용히 부엌에 앉았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자리, 그곳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반지 딸 줬어? 응. 이제 그 아이가 가질 차례야. 잘했어. 당신도 그랬잖아. 맞아요.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반지를 끼지 않아도 왠지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딸의 손에서 그 반지가 빛날 때마다 그건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같았죠. 어느 날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반지 덕분에 오늘 면접 잘 봤어요. 엄마랑 외할머니가 같이 응원해 준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고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제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새 여자의 시간과 사랑이 담긴 역사입니다. 나는 다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전했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살짝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여전히 밥을 2공기 짓습니다. 밥솥에 쌀을 붓고 물을 맞출 때 손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한 공기는 나, 한 공기는 그 사람. 습관이 이토록 완강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혼자인데 왜 여전히 둘의 리듬으로 사는 걸까? 아침 식탁 위엔 젓가락 2벌이 놓여 있고 물컵도 2개.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의 자리를 그대로 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편하지? 지인들의 말에 나는 그냥 웃습니다. 편하다고, 이제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죠.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그 빈자리가 나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의 옷장을 열지 못했습니다. 셔츠마다, 넥타이마다 그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참 단정했지. 출근 전엔 꼭 거울을 한 번 더 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옷장 문을 열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라면 말고 밥으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면도 밥도 그와 나누던 사소한 하루가 그리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누가 먹지 않아도 밥 냄새가 나면 그가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루는 TV를 켜놓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당신 오늘도 늦나 봐요. 나는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미쳤나? 없는 사람한테 말을 걸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답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 여기 있어. 당신 옆에. 순간 바람이 스쳤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사진 속 그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고등어 조림, 김치찌개, 달걀 프라이. 그가 좋아하던 메뉴였죠.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1년이 되던 날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사 준비 다 했어요? 응, 다 했지. 엄마 요즘은 괜찮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은 해. 근데 밥 짓는 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한 공기만 지어요. 아빠도 그걸 바랄걸요. 근데 그럼 너무 조용할 것 같아.
엄마, 조용한 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예요.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래, 이젠 그 사람도 평화로워졌겠지. 그럼 나도 조금은 내려놔야겠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밥솥에 쌀을 한 공기만 부었습니다. 뚜껑을 닫으며 낯선 공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밥 한 공기를 짓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를 때 그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 몫은 내가 잘 챙기고 있어. 사진 속 그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미소가 내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바람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오늘은 하늘이 참 좋네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그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도 잘 지내고 있지?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그래서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두 공기 대신 한 공기지만 그 한 공기엔 그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하루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쏟아지는 일, 가정의 무게,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내 얼굴까지 버스에 몸을 맡기자 창밖 풍경이 희미하게 스쳐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늘 같은 하루, 같은 표정, 같은 한숨. 버스는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깨가 부딪히고 누군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죠. 그 사이에 앉은 나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 옆자리에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탔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 자리 하나 남은 곳을 바라보다가 내 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앉으세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괜찮아요. 그냥 옆에 서 있을게요. 하지만 버스가 흔들리는 순간 그녀는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젠 이런 게 익숙해.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흔들렸고 나는 그녀를 앉히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앉으세요. 그럼 잠깐만.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퇴근하는 길이죠? 네. 얼굴이 많이 피곤하네. 그 말에 괜히 머쓱해져 웃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서요.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하지. 근데 얼굴까지 힘들면 안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주름마다 시간의 이야기가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죠. 할머니는 하루가 길지 않으세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길지. 근데 긴 하루도 누가 옆에 있으면 짧아져.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짧아진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하루를 나누고 있지? 버스는 어느새 한적한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고 할머니의 손등 위로 비쳤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많았습니다. 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 하셨어요? 식당. 30년 했지. 힘드셨겠어요. 힘든 게 밥벌이지. 근데 그 덕분에 손주들 다 대학 보냈으니 이제는 이 손이 자랑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이 손으로 뭐든 했어요. 밥 짓고 닦고 잡고 놓고 그리고 결국
내 인생도 이 손으로 정리하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아가씨, 당신은 아직 표정이 닫혀있네. 표정이요? 응. 세상에 많이 치이고 아직 마음 문을 덜 연 얼굴이야.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열어요. 닫혀있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을까?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무렵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려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탕 2개였습니다. 이거 달달하니까 하나 먹어요. 힘든 하루 끝에는 단 게 좋잖아. 나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요. 그리고 기억해요. 인생은 괜찮다가도 괜찮지 않다가도 결국엔 또 괜찮아지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버스를 내려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왠지 내 마음은 이미 전해진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냥 스친 사람이었는데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풀려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탕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이 혀끝에서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직 괜찮아질 수 있구나. 거울 앞에 선 나는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눈 밑의 피로 대신 조금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기 전 커피를 한 잔 더 샀습니다. 혹시나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면 드리려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날의 한마디가 매일 내 안에서 자랐습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야 세상이 들어온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하루를 지나칠 때마다 그녀처럼 말을 걸어봅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아마도 그건 내 안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밤이 되면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그날의 할머니,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 짧은 만남이 내 인생을 다시 켜줬다. 저는 요즘 세상에 편지라는 게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다들 휴대폰으로 말하고 카톡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날 현관문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색연필로 꾸며진 글씨. 할머니에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쓴 글씨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주가 며칠 전부터 집에 안 오길래 살짝 서운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식을 보낼 줄은 몰랐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요즘 애들이 편지를 쓴다고. 저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저랑 안 놀아서 섭섭해요. 할머니 집 가면 항상 밥 먹고 TV만 봐요. 할머니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엔 꼭 같이 놀아요. 글씨는 엉성했지만 그 문장은 날카로웠습니다. 밥 먹고 TV만 본다. 그래, 요즘 내가 늘 그랬지. 편지를 다시 읽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할머니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았을까? 손주가 오면 TV만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나.
밥 차려주고 먹이고 그걸로 다 했다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밥보다 웃음을 원했구나.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손주가 어릴 적 내 무릎 위에 앉아 까르르 웃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활짝 웃고 있었죠. 눈가의 주름까지 모두 예쁘게. 그 웃음 어디 갔을까? 다음 날 나는 아침부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기분 좋게 맞이해주고 싶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2병 사두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이제 다시 웃을 준비를 하자. 일주일 뒤 손주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하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뭐해요? 글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머니랑 그림 그릴래요.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색연필을 늘어놓고 한참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얼굴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반짝거려요. 정말? 응, 근데 요즘은 좀 졸려 보여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다시 반짝거리게 그려줘. 알았어요. 그날 손주와 함께 색연필로 꽃과 별 그리고 웃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손끝마다 색이 묻었지만 그것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일까? 저녁이 되어 손주가 돌아가려 하자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에게 답장.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너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웃었어. 다음엔 더 크게 웃을게. 그날 밤 나는 부엌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는 할머니,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 있고 입가엔 빨간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그림 속에서 내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그 애가 보고 싶었다면 나도 그 애가 필요했던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엔 좋은 하루야. 저녁엔 오늘도 잘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웃음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한 달쯤 뒤 손주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편지 쓰기 대회 했는데 할머니한테 쓴 편지로 상 받았어요. 그 아이가 내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을 때 제일 예쁘다. 나는 커서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편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고마워. 할머니, 또 울어요? 응, 근데 이번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고마워서 우는 거야. 손주가 내 볼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맨날 웃어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 약속이니까.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서랍 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큰 말이 아니라 작은 편지 한 장이구나. 지금도 가끔 기운이 빠지는 날이면 그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하듯 속삭입니다. 할머니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오늘도 내 마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고 싶어요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도 나는 웃는다.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검은색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오래된 폴더폰이었죠. 전원을 켜보려 했지만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갖고 있을까?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속엔 분명 그의 목소리와 하루가 들어있을 테니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원을 켜는 순간 그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이내 사라질 걸 알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낡은 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을까? 다음 날 나는 동네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혹시 켤 수 있을까요? 점원이 놀란 듯 웃었습니다. 이런 거 요즘 보기 힘든데요. 충전기 찾아볼게요. 잠시 후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SAMSUNG 로고가 뜨고 삑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안에 아직 그 사람의 시간들이 살아있구나. 메시지함에는 받은 메시지 47개, 보낸 메시지 39개, 그리고 음성 메시지 1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숫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음성 메시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못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날의 부재중 전화. 그게 혹시 이 메시지일까?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누르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 회의 끝나고 나가는 길이야.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 그 김치찌개 너무 짜지 말고. 알지? 그는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통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금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 한마디가 끝나자 휴대폰 화면은 꺼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밥을 하다가도 틀어놓곤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 짧은 문장이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응, 네 할아버지. 나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들었습니다. 메시지가 끝나자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해요. 그치? 그래서 할머니가 아직 잊지 못해. 그날 밤 나는 그 폰을 충전기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꽂아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닳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미 내 안에 새겨졌으니까요. 아침마다 밥을 짓고 식탁에 커피를 놓을 때면 그의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김치찌개 너무 짜지 말고.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여보. 이제 그 사람은 음성 메시지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루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바람에도 냄새에도 익숙한 저녁빛에도 나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도 잠자리에 들며 그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꺼진 화면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여보, 나도 사랑해. 그 말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멈췄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살아있게 한다. 나는 빨간불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발끝이 왜 이렇게 떨리지? 며칠 전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자전거와 스친 일이 있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음이 먼저 넘어졌다. 밤마다 그 순간이 되살아났다. 핸들과 내 손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운전 많이 피하죠? 아니야. 그냥 길이 복잡해서. 엄마, 면허 반납도 생각해보자. 대중교통이 편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정말 그럴까?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내 눈을 오래 들여다봤다. 안경 너머로 초점이 자주 흔들렸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번져 보였다.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면허증을 꺼냈다. 사진 속 나는 젊었다. 어깨가 곱고 눈빛이 단단했다. 여보, 내일 경찰서 다녀올게. 남편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길이 이제 내 손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 다음 날 오전 동네 경찰서 민원 창구 앞에 섰다. 창문 너머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다. 면허자진 반납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하신 서류는 이거고 반납하시면 대중교통 지원카드도 드려요. 서류를 쓰다 말고 펜끝이 멈췄다. 반납 사유 칸 앞에서 손이 굳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나이, 무서움, 책임. 여기까지 달려온 내 세월을 한 줄로 적으라니. 그때 옆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중얼거렸다. 운전이 내 자유였는데 이제 버스 시간표에 맞춰야지. 나는 웃으며 답했다. 대신 창밖 풍경을 마음껏 볼 수 있겠죠. 그러네. 핸들을 놓으면 손이 비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창구에 면허증을 올려놓는 순간 가볍게 딸깍 소리가 났다. 직원이 스탬프를 찍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수고했어, 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버스를 탔다. 교차로마다 멈추고 다시 움직이는 버스의 리듬이 내 호흡과 닮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늘 지나쳤던 작은 꽃집이 보였다. 간판에 적힌 글씨가 오늘 처음 읽혔다. 피어나는 사이, 당신의 하루. 나는 배를 눌렀다. 무슨 꽃 찾으세요? 집에 두면 오래 보는 꽃이요. 그럼 안개꽃이 좋죠. 나는 하얀 안개꽃 한 다발을 샀다. 가벼웠다. 핸들을 쥐던 오른손이 이제는 꽃을 들고 있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갔어요? 응, 반납하고 오는 길이야. 근데 이상해. 왜요? 길이 낯선데 예뻐. 딸이 한숨 쉬듯 웃었다. 엄마, 이제 맘 놓고 풍경 보세요. 주말 오랜만에 시장을 걸었다. 차를 몰고 지나치곤 하던 길이었다. 좌판 위에 쌓인 봄동, 갓 튀긴 도넛 냄새, 칼질 소리와 흥정 소리가 한데 섞여 들려왔다. 단골 떡집 아주머니가 반겼다. 차는요? 오늘은 걸어왔네. 이제 걷기로 했어요. 잘했네. 걸으면 오래 봐. 사람도 하늘도. 돌아오는 길 골목 모퉁이에서 며칠 전 스쳤던 그 자전거 소년을 만났다. 소년이 먼저 인사했다. 할머니, 그날 죄송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지. 소년이 빙긋 웃었다. 요즘은 제가 먼저 천천히 가요. 잘했네. 나는 오늘부터 걸어. 우리는 서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 작은 제스처가 길 위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지금 내 지갑엔 면허증 대신 버스카드가 들어있다. 안개꽃은 거실에, 내 발걸음은 동네 구석구석에 놓여있다. 가끔은 팔이 허전하다. 핸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양손을 모아 뜨거운 머그컵을 감싼다. 딸이 찾아오면 말한다. 엄마, 불편하지 않아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늦지 않더라. 밤이면 창가에 서서 신호등이 바뀌는 걸 지켜본다. 녹색이 켜지면 마음으로 한 발 나아가 본다. 멈출 때 멈추고 걸을 때 걷자. 그게 지금의 내 속도다. 나는 이제 안다. 자유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핸들을 놓은 자리에서 내 두 발이 나를 데려간다. 오늘도 나는 길 위에 선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도착 표지판을 읽는다. 곧 도착. 나는 조용히 웃는다. 이제 내 삶도 곧 도착할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저는 3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을 바꾼 한 반이 있습니다. 2004년 봄 3학년 2반. 말썽꾸러기 아이들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던 한 소년이 있었죠. 선생님, 숙제 안 해도 혼나요? 혼나지. 하지만 이유를 말하면 봐줄 수도 있지. 그 아이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봐주세요. 강아지가 공책을 먹었어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준호. 공부엔 관심 없었지만 친구 도우는 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인 제게도 유난히 마음을 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준호는 전학을 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사 가요. 근데 나중에 크면 꼭 찾아올게요. 그 아이의 마지막 인사를 듣던 날 왠지 모르게 울컥했었죠. 그 후로 세월이 흘렀고 교직을 마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이름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잊히지 않는 이름, 준호.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직 교사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에 동문 봉사활동 있습니다. 혹시 오실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학교 앞을 지나고 싶다는 마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엔 새로 바뀐 교실과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죠. 운동장에서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를 둘러보던 중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은정 선생님이세요? 고개를 돌리자 30살 즈음 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눈빛. 저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하지만 어디서? 저 준호예요. 그때 강아지가 공책 먹었다고 했던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환자들 보살펴요. 간호사 됐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장난꾸러기 아이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됐다니. 행사장 한쪽에서 우리는 작은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 혼자만 공부 못한다고 다들 놀렸는데 선생님은 그러셨잖아요. 준호야, 공부는 늦게 피는 꽃도 있다고. 그가 내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말을 기억했어?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누가 나를 기다려준다고 느꼈거든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의료봉사단 들어가서 사람 돌보는 일이 나랑 맞다는 걸 알았죠. 지금은 응급실에서 근무해요.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커다란 손, 굳은 살이 박인 손. 아이의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 봉사 온 것도요. 사실 선생님 보러 온 거예요. 날? 예. 예전에 했던 약속 지키러요. 그가 웃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분홍 카네이션 한 송이. 그때 어버이날에 못 드렸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심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행사가 끝난 후
준호는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이제 제가 선생님 돌볼 차례예요. 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병원 가면 너만 찾을 거야. 꼭 오세요. 대신 진료비는 안 받아요. 그럼 내가 밥 살게. 약속했어요. 햇살이 교정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20해 전의 어린 준호를 보았습니다. 손에 지우개를 쥐고 내 앞에서 장난치던 그 아이.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청년. 그 둘의 모습이 겹쳐지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 꽂힌 카네이션이 향기를 풍겼습니다.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아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돌고 돌아도 마음의 빛은 시들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응, 제자한테 꽃 받았어. 오랜만에 학생 만났나 보네. 그래. 그리고 그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 잘 컸네. 그래. 어쩌면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카네이션을 물컵에 꽂았습니다. 꽃잎이 살짝 시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그 속엔 20년의 세월이 그리고 내가 걸어온 교단의 시간이 피어 있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너 덕분에 선생님이 오늘 또 살아있음을 느꼈단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교단에 서던 날처럼 단정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은 제자를 어른으로 만들고 제자는 스승을 다시 학생으로 만든다. 남편이 내 이름을 잊은 건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다. 여보, 밥 먹어요. 내가 부르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다. 저 누구세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다. 찰컥하는 소리가 부엌 바닥에 길게 울렸다. 왜 그래, 당신? 나야. 정희. 남편은 머뭇거리며 웃었다. 미안한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이 사람, 내 남편이 맞을까? 그날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익숙한 환경과 대화가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함께한 세월보다 그가 나를 잊는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집은 조금씩 달라졌다. 남편은 매일 나를 다시 만났다. 안녕하세요. 혹시 같이 사는 분인가요? 응, 같이 살지. 40년째. 그는 미안한 얼굴로 웃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제가 신세를 많이 졌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지만 웃음 끝이 금세 젖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그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참 편안한 얼굴이에요. 왠지 옛날에도 본 것 같아.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포겠다. 그래, 기억이 아니라 느낌으로라도 나를 기억해주면 됐어. 밤이 되면 그는 늘 같은 질문을 했다. 우리 결혼했었나요? 응.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잖아. 강가에서 분홍꽃 피던 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꽤 용기 있었네. 응, 정말 멋졌어. 나는 그 이야기를 매일 조금씩 다르게 들려주었다. 마치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사람처럼.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울적하네. 왜요? 무슨 중요한 사람을 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요? 이름이 뭐였죠? 정이요. 그는 입모양을 따라하듯 말했다. 정이.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손등의 굵은 혈관, 그 위를 따라 세월이 흘러갔다. 이 손이 나를 잡고 춤추던 손인데 이제는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네. 그런데 그때 잠결에 남편이 속삭였다. 정이야. 그 이름, 그 한마디가 세상 모든 노래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 말에 울음을 삼켰다. 응, 나야. 당신 옆에 있어. 남편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혼 반지도 낯설어 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손을 잡으면 늘 미소를 지었다. 당신 손은 참 따뜻하네요. 이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온기를 지켜주는 일이 이제 내 하루의 전부였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 완전히 못 알아보면 그땐 어떡할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그가 나를 잊어도 나는 그를 잊지 않으니까. 딸은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런 사랑 요즘엔 없어요. 나는 웃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야. 지금도 남편은 아침마다 내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네요. 커피 드실래요? 좋아요. 커피 향이 참 좋네요.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앉아 같은 커피를 마신다. 그러다 문득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이상하죠?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그건 우리가 함께 살아서 그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미소가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 그대로였다. 오늘도 침대 머리맡에는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다. 그 옆에 붙은 쪽지엔 내가 쓴 글씨가 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름은 정희.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 쪽지를 읽을 때마다 남편은 환하게 웃는다. 아, 정희 씨구나. 네. 또 잊어도 돼요. 내가 다시 말해줄게요. 나는 매일 그에게 이름을 들려준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속삭인다. 당신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당신의 사람이에요.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이름이 사라져도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부른다.